네, 오늘 여의도 사사건건은 양당의 전현직 전략가 모시고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분과 각 당 총선 전략도 살펴볼 건데요. 먼저 오늘 들어온 속보죠. 국민의힘 윤재옥 대표 권한대행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지명했고 한 장관이 수락했습니다. 잠시 후 법무부 장관 이임식도 있을 예정인데 준비한 영상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당과 대통령실 또 정부와의 관계는 지금 사실은 소통에 문제가 없고 또 양방향으로 소통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께서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동훈 장관과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소통의 질이 훨씬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또 진솔한 소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윤심이라는 말은 사실과 다른 얘기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제가 수렴했기 때문에 그런 말은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청래 전 부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 권한대행 바로 쭉 들었는데 가장 인상 깊게 들으신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아니 내용은 평이하게 말씀하셨는데 예. 사실은 처음부터 단수 추천으로 간 거 아니겠습니까? 제일 처음에 당의 중진 연석 개의하고 예. 의원총회하고 그다음에 당협위원장 연석 개의하고 상임고문단 과정을 쭉 밟아가면서 당내 의견들을 압축해서 한 방향으로 쭉 수렴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동훈 장관과 같은 서타성이라든가 메시지 파급 능력, 예. 그다음에 젊고 스마트한 이미지를 가진 분이 사실은 당 주변에 많지 않으니까 네. 그 흐름대로 쭉 간 거고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그 과정 관리를 잘했다, 제가 이렇게 봅니다. 이게 비대위원장을 추대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면 당의 혼란이 오래 가지 않습니까? 잘 수렴해서 잘 마무리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 발언 중에 정치 문화 개혁을 추진할 가장 젊고 참신한 비대위원장이 될 거다. 네. 이 중에서 이제 이 정치 개혁 부분이 좀 눈에 띄었는데 이게 총선 전략으로 봤을 때 좀 큰 틀에서 좀 이렇게 나갈 거다. 그러니까 미리 좀 예고한 거라고 봐야 될까요? 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유한 혁신위원회에서 제시한 희생혁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을 이어받는 가장 적절한 비대위원장 카드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정치권하고 채무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단점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사실은 국민의힘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지 않습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변신을 하려면 오히려 채무도 없고 정치적 경험이 적은 게 장점도 될 수 있겠다. 그 점을 지적하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현희 부원장 좀 비판적으로 들으셨을 텐데 좀 인상 깊게 들으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종합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저는 좀 놀랐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쿠데타라도 일어난 건지 현직 검찰을 지휘하고 있는 현직 법무부 장관이 여당 대표로 온다는 건 현정사에서 처음 보는 일입니다. 오늘 아직 이임식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무리한 인사를 하는 거는 결국 정치 중립과 삼권 분립을 해서 하는 매우 오만불통한 인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여당은 당정 간의 조율, 그다음에 야당과의 협치, 대화, 타협을 하는 그런 막중한 자리인데 그런 자리를 검사를 했던 현직 법무장관을 앉힌다는 것은 결국 야당과 타협하지 않고 협치하지 않고 싸우겠다 이런 선언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거는 조금 무리한 인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비대위원장으로 누굴 추대할 거냐를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좀 많이 부딪혔던 부분이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어쨌든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가 뒷받침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직언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직언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대통령과의 어떤 신뢰가 100%인 사람, 그리고 신뢰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똑같은 직언을 하더라도 효과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쭉 왔었는데 오늘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 부분을 강조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로 갈 경우에는요.
어떤 경우냐면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 그 점을 많이 지적을 받았는데 네.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런저런 윤심 논란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간 겁니다. 간 거고 실제로 또 도움을 받은 측면도 있기 때문에 된 건데 역대 정권 특히 대통령실의 흐름을 보면 대통령에게 직언하는 자리, 직보하는 자리에는 항상 대통령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를 앉혔습니다. 예. 마음의 소리를 터놓고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불편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가야 이게 직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뭐 검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뭐 상하관계이기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보면 업무를 놓고는 동지적 관계로 간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분의 메시지 방식이 예. 직에 따라서 뭐 고개를 숙이고 뭐 경강부회를 하고 이런 분이 아닌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의 친분 관계는 당의 여러 가지 난맥상을 대통령께 집보하는 좋은 장점으로 발휘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당에서 지금 그렇게 보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네, 건강한 당정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은 여당 내에서도 지금 기대 반 우려 반인 사안인데 그 야당에서 가장 비판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저희 당정 관계가 수직 관계였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이준석 대표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잘린 거고 김기현 대표도 이제 그런 경우인데 한동훈 장관 그러니까 검사 대통령의 검사 당대표인데 이거는 수직 관계를 넘어서 상명하복의 당정 관계로 변질되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한동훈 장관 한동훈 대표가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이제 취임하게 되면 저는 사면초고에 직면하리라고 봅니다. 첫 번째는 당 내에서 공천과 관련해서 내부 큰 갈등에 분란에 휩쓸릴 테고,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에서는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한 그런 특임을 갖고 오신 건데 야당과 또 협치나 이런 것을 불가능하게 될 테고 그렇게 되면 결국 그 의회 정치가 작동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경제가 예. 추락하는 그런 사면초가에 빠지게 될 것이라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동안 그 여당 그 지지층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그 논리적으로 야당 의원들에게도 좀 받아치는 그런 모습들에 좀 박수를 보내고 하긴 했었는데 여튼 이제 정치인이 되면은 좀 이 몰아치는 화법을 좀 지양해야 한다는 견해도 뭐 적지 않거든요. 그 부분을 지금 짚어주신 이제 거죠. 그 검사의 화법은 원래 상대의 약점이나 허점,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때리는 그런 타격하는 건데 정치는 그 흔히 말해서 종합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정치는 상대에 대한 설득과 포용 이게 이제 기본인데 제가 봤을 때 그동안 한동훈 장관이 해온 행태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설득이나 포용 이런 것보다 소통 이런 것보다는 상대에 대한 그 대립 갈등 이런 걸로 그 관계를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이게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 보면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언론의 보도를 집중시키는 능력이 있는 지도자가 메시지 파급력이 큰 겁니다.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등원을 해서 뭐 상임위라든가 뭐 본회의라든가 메시지 전파 방식이요. 예. 사실은 뭐 많은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 갑갑함을 풀어준 측면이 있고 또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입법 독주 독재 부분에 대한 견제 역할도 충분히 해냈고 했기 때문에 전례 없이 국민의힘이 보도의 중심에서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아무래도 비상대책위원장이 되면 말씀의 횟수를 줄이겠죠. 정치적인 뭐 오해의 소지를 좀 축소시키기 위해서 줄이겠지만 메시지 전파 방식으로 볼 때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훨씬 더 강한 그립을 쥐고 나갈 걸로 보인다. 이렇게 제가 예측을 하고요. 그 야당과의 협치 문제를 좀 협치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특검법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지금 내놓은 법안이 있으니까 아마 한동훈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의 대안을 내놓으면서 네. 밀당을 할 거고요. 그 대안 대 대안기 밀당을 하는 과정에서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뭐 협치 얘기한다고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이 전반적으로 좀 무기력한 상태에서 좀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거고 그게 결국에는 여야 관계의 협치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검법 얘기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한동훈 장관이 이 정계 입문을 집권 여당의 수장으로 하는 것도 어깨가 무거운 어려운 일이지만 처음 맞닥뜨려야 할 현안의 난이도도 매우 높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전국을 어떻게 돌파할 거냐. 여기서 바로 이 한동훈 호의 성패가
갈릴 거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자, 이것도 조청래 부원장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이 탈탈 털었는데도 뭐 나온 게 없지 않느냐, 이게 이제 여당의 입장이고, 그 야당은 그러면 특검법을 그냥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번 특검법은 시기도 문제이고, 그 내용이나 범위를 봤을 때 이게 뭐 정략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게 이제 여당 주장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년 6개월 이상을 탈탈 털었죠. 제일 처음에 경찰에서 무혐의가 나왔고요. 조국 전 장관 문제하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문제가 나왔을 때 다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처음에 서울중앙지검 형사 6부에서 하다가 네. 6개월 동안 성적이 안 나오니까 반부패 수사국으로 옮겨서 또 털었고요. 거기서도 안 나오니까 결국은 권오수 회장 일당만 기소를 하고 김건희 여사는 뺀 겁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위치에 있었죠? 그때 완전히 조리돌림 당하고 있었죠. 문재인 정부의 친문재인 검사들에게 둘러싸여가지고 완전히 조리돌림 당하고 있었고 추미애 예. 장관에게 압박당하고 있었고 그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탈탈 털었는데 안 나온 거죠. 안 나왔는데 이거를 갖다가 치밀하게 계산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렸잖아요. 8개월 동안 태워서 그다음에 이게 지금 특검법이 통과돼서 특검이 발족이 되면 아마 6월 중순부터 들어갈 건데 활동 기간이 70일 플러스 30일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 치밀하게 계산해서 발의를 했다는 계산했죠. 거예요? 예, 4월부터 계산을 예. 했다고 저는 봅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때 기간 계산은 다 가능한 거 아닙니까? 4월 27일 날 법사위 끝났고요. 10월 24일 날 본회의 해부가 됐으니까 이게 시간 계산된 게 맞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전략가들은 시간 계산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거를 교묘하게 총선 시기에 맞췄기 때문에 이거는 뭐 혐의가 없으면 받아라 안 받아라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예. 총선의 정치적 악재로 활용될 거 아닙니까? 수시로 언론 브리핑하고 검증되지 않는 피의사실 공표하고 그다음에 또 수사하다가 관계자들의 불법 행위가 나오면 별건 수사도 가능하게 해놨지 않습니까? 독소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소 조항이 서너 개가 있는 이 법안을 지금 받으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총선을 유리하게 끌고 가겠다는 책략일 뿐이죠.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네네.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 중에. 아니, 총선을 앞둔 우려하시겠지만. 시점 예. 특징인데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수사 대상을 늘려놨거든요. 저기 수사 상황 행중계라고 화면이 뜨는데 범죄 혐의자의 불법 행위가 나오면은 별도 수사가 가능하게도 넣어놨습니다. 뭐 별도 여러 가지 수사도 문제라는 거죠. 예, 걸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은 사실상 생중계를 하는 겁니다. 피의 사실뿐만 아니라 입증되지 않은 사실도 데일리 브리핑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럼 총선이 특검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네. 총선에서 최대의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측면이고요. 예. 민심을 크게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민주당이 좀 다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나타나는 그 네네. 상황들. 그런데 이거에 대해 좀 설명을 해주시죠. 거부권을 행사하지 예. 않으면 법안 공포를 하고 특검 구성을 하는데요. 예. 그게 2주 보름 이리 갑니다. 그래서 저기 나오지만 특검 구성이 1월 중에 되면 수사 개시를 2월 중에 하게 되고요. 예. 2월 중순부터 70일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30일 연장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법안이. 그러면 70일만 해도 총선 뒤에까지 특검이 예. 수사를 개시해서 피의자들을 오라 가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온 수사한 내용 아직 무혐의 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풀 수가 있고요. 예.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있고 총선 이후까지도 필요하다면 한 달 정도 더 끌고 갈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장관이 특검의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시기의 문제라고 보고 독소조항 없앤 다음에 총선 이후로 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그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쭉 들어봤는데 이현희 부원장께도 좀 반론의 기회를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일단 시기 문제에 대해서 그 야당에서는 여당이 이제 합의를 안 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끌다가 이제 총선에 온 것이 여당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패스트트랙 일정조차도 지금 그것까지 감안해서 했다는 것이 이제 지금 조청래 전 부원장의 설명이거든요. 그 부분부터 일단 반론을 좀 해주시죠. 그런 계산을 하셨다면 당연히 이게 특검법이 3월 달에 발의가 됐는데 그런 계산을 하셨다면은 당연히 그때 바로 받아서 그리고 그 떳떳하다면서요. 떳떳한데 그걸 못 받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그때 받았으면은 바로 6월이면 다 수사가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총선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근데 그때는 한사코 그 못하겠다고 그 협의조차도 안 하다가 예. 그래서 270일 그 패스트트랙 지정해서 그 8개월간 기다려 왔다가 지금 된 거잖아요. 그걸 지금 총선 앞에 특검을 하게 된 거를 민주당 탓이다 이렇게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그건 국민의힘이 자초한 거죠. 그러면 여당안을 수정안을 제안하더라도 그때 했었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예. 지금 이현희 부원장과도 앞서 봤던 화면 보면서 차근차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예. 일단 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그 시간표를 우리가 좀 만들어봤는데 이게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은 총선 직전까지 계속 이런 특검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네. 예, 이거에 대한 좀 반론을 좀 해주시죠. 그게 정략적이지 않다. 그 국민 예. 70%가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고 지지하고 있는 여론이 있고요. 그리고 법원 그 재판 과정에서 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 과정에서 그 유죄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그 통장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 유죄로 연결되는 그런 정황들이 다 재판 그 부에서 판결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즉시 수사를 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되는 것이 사안인 것이 그건 뭐 총선과는 무슨 그 상관이 있겠습니까?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예. 실체를 규명하라고 하는 그 사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바로 즉시 실질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예. 앞서 봤던 독소조항 화면도 좀 띄워주시죠. 예. 이제 여당에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수사 상황을 계속 생중계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 입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을 제외한 특검 추천 이 부분도 지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수사 상황 생중계와 관련해서는 이제 정확하게 법조문을 보면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할 수 있다 이런 대목이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까지 수십 번의 특검이 진행돼 왔는데 모든 특검들이 다 그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두 번째 국민의힘을 제외한 특검 추천인데 예. 특검이 대부분 여야 합의로 통과된 그쵸? 경우에는 예. 그 여야가 이렇게 추천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이런 방식을 해왔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이 3월달부터 반대를 해왔죠. 그러니까 협의도 안 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협상이 없었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하면서 그 야당이 추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고 최순실 특검도 그래서 야당이 그때 특검을 통과시켰던 건데 그때 그랬었죠? 최순실 특검에서도 그 야당이 추천한 검사가 특검 검사로 국민의당이 임명돼 있습니다. 추천했었나요, 그때는? 맞습니다. 예. 그래서 박영수 특검이 임명이 됐죠.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이제 정의당이잖아요. 6석밖에 없는 그런 정당에서 추천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이제 발의하면서 전체 야당이 그 협의를 했는데 뭐 정의당 아니나 민주당 아니나 대동소이한데 그 정의당의 그런 요구 사안이 있어서 정의당 예. 그 안으로 그 모든 야당이 동의해서 그 법안을 발의를 하게 된 거죠. 지금 야당의 입장은 이 특검법이 정략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뭐 물론입니다. 정략적이지 않다면 총선 이후에 하는 건 어떠냐 이렇게 여당에서 지금 역제안을 하는 상황인데. 총선 이후에 하자는 거는 예. 뭐 특검 조사하지 말자는 얘기죠. 3월부터 그 특검에 대해서 그 김건희 여사 그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해서 조사하자 이렇게 해왔는데 그때마다 하던 얘기는 떳떳하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그때 했으면은 이미 뭐 3개월은 다 끝나는 사안을 계속 질질 끌다가 총선 예. 앞두고 그럼 총선 후에 하자 이런 거는 뭐 하지 말자는 다른 얘기죠. 그럼 이달 28일 날 무조건 통과를 시킨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저희들은 그 28일에 원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28일 날 야당이 이제 다수의 힘을 이용해서 처리를 한다 밀어붙인다면은 일단 지금 여론 추이를 보면서 앞으로 이제 대응을 해 나가겠지만 대통령이 지금 현재 여론을 봤을 때는 좀 거부권을 행사하기가 좀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글쎄요, 용산의 그 대통령실의 입장이나 대통령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추측을 하기는 어렵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냐면 그저께인가요? 한동훈 장관이 국회 출석하면서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독소 조항을 빼고 총선 이후에 논의를 예. 할 수 있으면 합의해서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이런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죠. 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 이후에 이 문제와 관련한 대응의 방향이 그 말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하자면
지금 민주당이 주장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독소 조항을 그대로 가져가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 법안을 그냥 받아들이고 좌시할 수는 없다. 예. 말하자면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저는 예. 보여지고요. 대통령께 제의 요구를 해서 만약에 그게 거부권 행사로 간다면 그때부터 아마 민주당이 그러면 거기서 발을 빼겠습니까? 다른 대안을 만들겠죠. 그 과정에서 여야 간에 협의도 하고 왜 이게 제의 요구로 갈 수밖에 없는지도 국민들에게 설득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하는 과정을 거칠 거고요. 예. 그런 과정을 거친다면 대략 총선의 시기까지는 이 문제를 넘겨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 분석인데 예. 한동훈 장관의 말 속에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봅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그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다는 그런 뉴스도 지금 나왔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게 계속 그 극한의 대치 상황으로 가면 또 그 민생과도 점점 멀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야당도 부담이 분명히 있을 텐데 협상의 여지는 좀 없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이제 내년이면 집권 3년 차가 되는데 아직까지도 야당 대표와 만나지 않은 유일한 다음 달에 만난다는 대통령이신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뭐 그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런 점에서 여야 협치에 물꼬를 트는 차원에서 아마 결단하신 걸로 이렇게 예.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여야가 대통령도 그 야당 대표와 만나고 그리고 대화도 이어나가는 뭐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비대위원장 선임을 앞두고 이준석 전 대표와 함께 갈 수 있는 인물이 올 것인가도 관심사였죠. 자, 오늘 이준석 전 대표가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될 경우에 만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죠.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저는 한동훈 장관이 그때 인요한 위원장이 그 결국엔 나는 대통령에게는 말을 못한다 했던 것처럼 네. 상당한 제약사항을 들고 이제 비대위원장 할 수밖에 없다. 조청래 전 부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를 바라보는 보수 지지층의 시각은 좀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빨리 당에서 내보내라는 분들도 네. 계시지만 결국은 뭐 보수 분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같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은데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서 손을 좀 내미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는 뭐 전략적으로 하지만 봤을 때. 정치는 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한동훈 장관하고 이준석 전 대표의 관계를 제가 분석을 해보면 이 두 분이 좀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식이나 행보를 하는 방식, 예. 그다음 언론을 활용하는 방식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분을 보면은 보완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좀 대체 관계, 그러니까 양립 관계라기보다는 경쟁 관계. 뭔가 경쟁 관계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최근에 쭉 이준석 전 대표의 이 관련된 멘트를 보면 이 한동훈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부상하기 전에는 굉장히 칭찬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요 며칠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견제 그래서, 들어간 건가요? 예, 견제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개인 사정이나 스타일상으로 볼 때는 예. 서로가 손을 내밀고 말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다음에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취임을 하고 나면 제가 볼 때 스마트하고 젊은 모습, 메시지를 던지는 방식,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방식 등등으로 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준석 신당론이 한창 떴을 때 한동훈 장관이 막 지방에 다니면서 그죠, 그게 좀 그죠. 가려진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출격을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뭐랄까 대체하는 그런 흐름으로도 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고부터 약 한 달 정도는 예. 저는 언론의 관심을 독점할 거라고 봅니다. 한동훈 장관이. 그러면 국민의힘 계열의 신당 움직임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만약에 그 한동훈 장관과 이준석 전 대표가 극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막 손을 잡는 사진이 만약에 그런 그림이 그려진다면 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불리한 거 아닙니까? 만약인데 저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예. 저는 내심 이준석 대표도 비대위원장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최종적으로 한동훈 장관을 비대위원장 앉히면서 결국 예. 이준석 대표가 할 수 있는 길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신당 창당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두 분이 만난다고 하더라도 두 분 다 보수의 이제 두 축인데 그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당 운영이나 선거와 관련해서 자기의 예. 조건이 있을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조건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는 결국 신당 창당 길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총리가 만났습니다. 통합 방안에 대해서 1시간 반 동안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낙연 전 대표는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잠시 영상 보겠습니다. 저와 김부겸 총리가 만나서 대화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 그리고 절박한 생각 다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로 나온 것은 아무것도 손에 쥐어지지가 않네요. 네, 그 점에서 실망스럽다고 했고 그것을 지켜보려고 제가 예정됐던 방송 인터뷰까지 취소하면서 기다렸었는데 아무것도 없어서 실무적인 일은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말까지 민주당에 시간을 주겠다 하는 저의 말씀은 유효하다. 네, 이현희 부원장. 네.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설과 함께 같이 불거진 것이 삼총리 연대설이었어요. 그러자 이제 당내에서는 좀 위기감이 커졌고 이 세 분 다 만약에 뭐 탈당을 한다든가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하면 이제 큰 문제가 될 거다. 그런 위기감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정세균 또 김부겸 전 총리하고는 이제 만남을 뭐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측으로부터 만나자는 제안을 듣지 못했다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이낙연 대표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 시절에 대변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 길이남을 논평을 하나 낸 게 있는데요. 뭐냐면은 지름길을 모르겠으면 큰 길로 가고 큰 길을 못 찾겠으면 직진하고 그것도 못 찾겠으면 가만히 서서 멈춰서 생각하라. 그런 그 아주 유명한 논평을 낸 적이 있는데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잠시 멈춰서 좀 거리 두기를 하면서 예. 좀 냉정을 되찾아야 되는 그런 좀 시간이라고 보고요. 어제 그 김부겸 전 총리와 만나면서 이재명 대표께서도 당의 통합과 단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산이든 강이든 무엇이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근데 상황상 전국이 28일 날 특검법 통과 본회의가 예.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단 집중을 해야 되고 1월 초에 신년이 되면 대표와 이낙연 전 총리도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날 수 분위기가 있다. 조성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노력들 하고 있고요. 예, 지켜봐야겠네요. 네. 조청래 전 부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가 지난주에 이 자리에 나와서 뭐 정치의 어떤 큰 변화의 바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뭐 신당을 넘어서서 뭐 큰 삼지대 빅텐트를 치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보였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될 거라고 좀 일단 보시는지 궁금하고 그렇게 됐을 때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뭐 전직 총리시니까 그림을 크게 그리는 거는 뭐 이해가 갑니다. 네. 또 그림을 크게 그려야 또 뭐 판을 펴볼 수 있으니까. 예. 근데 이제 실제로 이걸 들여다보면요. 이게 제3지대 신당이 성공한 케이스는 사례가 몇 개 없습니다. 확고한 지역 기반을 가졌을 때, 이 자민련이죠. 충청자민련이 옛날에 성공했었고요. 그게 아니면 모태가 되는 정당의 지지 기반을 파먹어 들어갔을 때입니다. 그게 예. 친박연대하고 국민의당입니다. 국민의당이 안철수 국민의당이 성공했던 이유는 호남 기반을 파고 들어간 거예요. 호남 기반을 당시에. 가진 의원들이 많이 동참했었죠. 네. 동참도 많이 했고 예. 실제로 싹쓸이를 했죠. 그 당시 민주당이 호남에서 8석인가 밖에 얻지를 못했어요. 근데 지금 이낙연 전 총리가 하는 행보를 보면 그 정통 민주당의 기반인 호남 기반을 파고들겠다라는 실천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우리가 무당층이라든가 중도층을 파고드는 게 아니고요. 예. 수도권 민심을 파고드는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가긴 힘들다. 지목하는 게 호남 민심이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필요한 정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행보, 그다음에
정통 민주당 세력의 소구력을 가지는 분들에 대한 논리적인 접근 이런 부분들을 명분으로서 하고 있는 것이고요. 예. 이게 이제 부분적으로 성공할 경우에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냐면 대개 수도권에서 3% 이내에 아주 미세한 격차로 승부가 갈리는 지역이 한 30여 군데 됩니다. 이게 뭐 4년 전에도 그랬고 8년 전에도 그랬고 그러면 3% 이내에서 승부가 양당 간의 승부가 갈리는 지역에 호남 신당이 떴을 경우에는 예. 이게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심대한 타격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당 쪽에요? 저는 그리 봅니다. 예. 그리고 어제 이준석 이재명 신당은 대표 어떻습니까? 예? 이준석 신당. 네? 이준석 신당은 별로 이준석 관심 신당은 없으시죠? 네. 이낙연 대표가 호남의 소구력을 가지는 반면에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영남 기반이 검증된 적이 없어요. 본인이 어필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중요한 건 수도권 아닙니까? 예, 근데 저기 이준석 전 대표는 확실한 기반이 20대, 30대 수도권이라고 보여지고 예. 이낙연 전 총리는 수도권보다는 호남권이라고 제가 보여져서 이렇게 분석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게 이제 건너올 수 없는 길로 갔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표도 김부겸 전 총리를 만나서 한 게 단결을 위해서는 산이든 물이든 넘겠다고 했지 예. 구체적인 건 하나도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이낙연 전 대표가 결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결행한다고 봅니다. 예.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 내부 다스리기에 들어간 행보를 하고 있다. 이게 이낙연 전 총리를 대하는 게 아니라 예. 민주당의 이탈, 뭐 분산 이거를 막기 위한 행보에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합니다. 아, 지금 뭐 조청래 전 부원장 그 분석을 들었는데 비명계가 지금 또 요구하는 것이 지금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재명 대표의 사퇴를 전제로 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김부겸 전 총리 뭐 비대위원장 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동 선대위가 아니고 공동 비대위를 구성하자고 얘기하는 건 지금 현 지도 체제를 해체를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현 지도 체제를 해체해야 될 이유는 하등 없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한 이후에 어쨌든 그런 가혹한 정치 탄압을 받으면서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 35%에서 45%를 일관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지도부를 해체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땐 뭐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그분들의 주장의 명분은 총선에 단결하고 단합해서 원팀을 하자 뭐 이런 건데 그러려면은 뭐 공간이도 있고 선대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예. 통해서 충분히 해본 전 총리랄지 다른 분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역할이 있다고 보고요. 예. 대신 비대위를 자꾸 주장하는 거는 거기에 어떤 공천과 관련된 계산된 의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런 얘기를 한다고 보는데 비대위를 구성해서 현 지도부를 해체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에서 지금 또 중요한 것이 인물론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극한 정쟁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정작 이 관심 밖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인재 영입을 어떤 컨셉으로 할 것이냐가 더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그 평가들을 보면 양당 다 컨셉이 뭔지 모르겠다. 아니면 뭐 이 검증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뭐 중간 평가 측면에서 한마디씩 좀 해주시죠. 예. 어떤 분이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예, 예, 그러시죠. 국민의힘에서는 예. 저 1차, 2차 영입을 했습니다. 1차에서 5명, 2차에서 8명을 했는데 화면에서 이게 이제 나오고 있네요. 예, 2차 영입을 이렇게 보면 9명 중에 5명이 1990년대 이후 출생자고요. 예. 8명 중에 5명. 그다음에 8명 중에 4명이 여성입니다. 그래서 2차 인재 영입의 컨셉은 청년 여성 과학 기술 이렇게 컨셉이 됐고요. 네. 1차까지 망라해서 보면 민생하고 청년이 부각이 돼 있습니다. 이건 민생과 이제 청년.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당의 정책 능력을 강화시키는 데 중점을 두면서 총선 경쟁력이 있는 분들은 뭐 수도권에 전진 배치를 해보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네. 민주당은 1, 2, 3차 지금 영입 발표를 했는데 한 번에 한 분씩 했어요. 그래서 보면 환경단체에서 활동한 변호사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IT 전문가 한 분하고, 그다음에 요번에 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반발했던 예. 총경 한 분 이렇게 세 분 했는데 민주당의 컨셉은 전문가를 영입하겠다라는 게 컨셉이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 반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정권 심판의 측면에서 영입했다 이렇게 대별되는 걸로 봅니다. 예.
그 지금 뭐 야당 평가까지 해주셨는데 여당 평가 덧붙여가지고 네. 저희들은 작성까지 지금 해주시죠. 그 네. 국민 추천제 인재 국민 추천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래서 11,000명 정도가 응모를 했고 거기에 1,700명을 이제 추천 그 접수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리고 있고 또 외부 그 추천도 받고 있는데 주로 저희들은 그 미래에 대비할 수 있는 정책 전문가, 그다음에 비전 있는 전문가 이렇게 그 영입 작업 컨셉을 가지고 영입 작업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 3분 들어왔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하게 야당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한 심판론, 중간평가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국민께 호소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의 그 영입도 상당히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예. 유상명 총경도 영입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은 1월까지 구정 전까지 매주 2명씩 그 컨셉에 맞게 각 분야 분야별로 전문가들. 16개 분야별로 뭐 기후, 뭐 미래 환경, 뭐 IT, 과학, 우주항공 이쪽 분야로 해서 2월까지 계속 그 일주일에 2번씩 2명씩 그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고요. 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제 계속 사실 인재 영입은 여당이 훨씬 더 조건이 좋죠. 그런데 여당 프리미엄 지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9분 정도 이제 영입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비중 있는 인물은 아직 들어오지 이제 않은 걸로 봐서는 예. 결국 국민의힘의 인기가 그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그리고 이현희 민주연구원 상근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